2023 리퍼블릭 스포츠 스포비즈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온라인 기반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 좀 협소하지만 공간에는 그래도 다수의 이제 관계자분들 또 학생분들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시작하게 됐고 오늘 그 콘서트 사회를 맡은 리퍼블릭 스포츠의 김은영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간략하게 콘서트 취지라든지 또 저희 회사 이름이 이렇게 생소하실 텐데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1회차 이제 주제를 갖고 저희 이제 김종 고문님께서 강연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강연 끝나고 나면 자유롭게 뭐 관련돼 있는 질문도 좋고요. 또 어떤 스포츠 산업 전반에 걸친 뭐 취업 부분이든 궁금하신 사항들 질의해 주시면 충분한 이제 그 답변으로 저희가 이렇게 답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SNS나 아니면 온라인 카페나 이런 쪽에서 간략하게는 저희가 콘서트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그 2023 리퍼블릭 스포츠 콘서트는 일종의 그 포럼의 한 형태인데 그 다수의 그 스포츠 산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또 이쪽에 취업을 또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런 이제 다양한 취업 질문이라든지 궁금증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보다는 스포츠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 모시고 각 영역별로 이제 8회차까지 이제 뒤쪽에 보여드리겠지만 각 그 스포츠 산업 각 업계 분야별로 현장 전문가들 이제 모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모시고서 저희가 온라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8회차에 걸쳐서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더 여기도 오늘 이제 굉장히 열정적인 학생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 이제 스포츠 산업에 취업을 꿈꾸고는 계시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 뭘 준비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더 취업을 준비하시는 학생분들께 이쪽 스포츠 산업 업계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필요한, 또 그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드리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산업 분야에 취업을 준비하는 어느 분들 누구나 또 뭐 학생뿐만 아니라 또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이제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8회차에 걸쳐서 진행하는데 뭐 바쁜 일정이 있으시면 8회차를 다 소화하시지 못하고 선택해서 들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콘서트를 이제 수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참가 혜택으로는 뒤쪽에 설명드릴 저희 그 회사에서 이제 앞으로 개강할 아카데미에 있어서의 이제 지원하실 때 가산점을 부여드리는 이제 특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아까 리퍼블릭 스포츠라는 명으로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뭐 이제 많이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지금 사업 영역은 다각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크게는 이제 아카데미가 가장 메인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카데미 중에서도 이제 스포츠 산업 분야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글로컬 스포비즈 아카데미라는 게 2024년 2월에 개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상들은 아까 콘서트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스포츠 산업에 취업을 꿈꾸시는 그러한 미래 청년들을 위한 아카데미입니다. 그리고 또 이 특징적인 거는 뭐냐면 스포츠 산업 그 현장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이론적 지식 이것만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의 아카데미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저희는 정말 현장 중심으로요. 그리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좀 저희가 육성하고 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산업 현장에 전문 인력을 이제 저희가 양성해서 공급하는 그 역할 더하기 또 중점적인 게 어쨌든 뭐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스포츠 산업에서 영어를 뺄 수가 없는데 저희의 그 특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육 프로그램과 스포츠 산업 현장의 그런 전문성이 이제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교육될 수 있는 아카데미를 준비하고 있고요. 예, 뭐, 그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대신 이제 저희가 대상자를 선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세부적인 것은 이제 차차 준비해 나가면서 좀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아카데미가 그 수강료 무료로 해서 운영을 할 예정인데, 다수의 기업이나 어떤 기업가들께서 좀 후원해 주시고 해서 하셔가지고 그런 재원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 아카데미는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이제 1회차부터 시작되는 오늘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까 스포츠 산업의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각 전문가, 현장의 전문가들 모시고요. 이런 주제들로 앞으로의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희 SNS라든지 홈페이지 이런 쪽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스포비즈 콘서트 1회로 저희 회사 고문님이시고요. 김종 고문님께서 스포츠 머니, 스포츠 자본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질의응답 받고 이렇게 진행하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종입니다. 네, 이런 자리가 이제 한 10년 만에 처음 와가서 제가 이게 발동 걸리기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취준생들을 위해서 이런 스포츠 비즈 콘서트하고 이제 그래서 2월 달에 주최하는 스포비즈 아카데미를 준비해 주신 리퍼블릭 스포츠에 굉장히 관계자들한테 감사드리고, 특별히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아카데미인지 어떤 거든지 무료로 하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근데 특별히 이번 콘서트도 그렇고 아카데미도 그렇고 그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그냥 쾌척하시고 아니면 그게 적극적으로 후원하시고 전혀 거기에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 후원해 주시고, 투자라고 하면 투자고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회 환원해 주신 관계자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스포츠 그 취준생들이라서 지금 이 자리에도 뭐 대학생도 있고 아니면 지금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도 있고 그다음 타전 공장도 있고, 그래서 참 이 어디에다가 이걸 맞추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그게 대해서 고민하면서 이걸 준비를 했는데요. 물론 저는 이걸 공부한 지 30년, 4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40년째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걸 보면서도 항상 고민하고 있던 것이 무엇인가, 제가 얼마 동안 이걸 준비해서 생각한 게, 스포츠가 과연 뭐냐, 왜 우리가 스포츠를 즐기고 즐거우냐, 그럼 그 비하인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를 주고 싶은 거예요. 뭐 여기 이 자료가 정확하고 이 데이터가 정확하고 제 말이 옳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 여러분 취준생들이나 스포츠를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나, 물론 여기서 뭐 운동선수나 아니면 스포츠에 뭐 다른 분야로 가는 거 있지만 스포츠 비즈니스 쪽에서 근무하고 앞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학생들한테 좀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과연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주는 것으로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준이 낮을 수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을 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스포츠가 무엇이냐, 스포츠 영역이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하고 할 때는 스포츠는 무조건 신체 활동이 들어가야 된다. 그걸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활동이 이루어져. 그게 스포비즈고 그게 스포츠다. 그 밖에 신체 활동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그건 게임이다. 그래서 이 스포츠도 게임이지, 이 스포츠가 말로만 스포츠지 그건 스포츠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 요새 생각은 좀 바뀐 거는 이 스포츠도 스포츠다. 그리고 그 예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보게 되면 40개 종목에 메달이 483개 중에 이제 새로운 뉴 스포츠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카바디도 있고 쿠라시라는 것도 있고 상치, 전 처음 들어봤어요. 브리자오 상치 보드 게임이 있대요. 물론 바둑이 아시안 게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국이 벌써 1995년에 그 e스포츠를 99번째 그 중국 체육회 회원으로서 그 등록을 받은 그런 건 제가 기억해서, 그래도 스포츠는 우리가 신체화, 그러면서 과연 스포츠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개 고민하게 만들었는데요. 저는 왜 여기서 그걸 생각했냐면 자본이 가는 게 어디냐.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어떤 스포츠 자본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봐줘야 될 거 아니냐. 결국 국민이 좋아하고 소비자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냐. 그래서 지금 아시안 게임에서도 e스포츠하고 e스포츠, 브레이킹 같은 경우는 난 전 스포츠로 봐요. 여러 브레이킹 댄스 같은 경우는 난 그건 스포츠 활동, 신체 활동. 근데 이제 e스포츠에 대해서 저는 e스포츠에서도 이 피파 온라인은 전 스포츠로 봤어요. 과거에서. 왜냐? 그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게 오프라인에서 그대로 벌어지면 스포츠다. 스포츠 여러 가지 종류를 이제 정의를 내릴 때, 뭐, 신체도 있고, 뭐, 롤도 있고, 뭐도 있고, 뭐,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근데 나머지는 아니지 않냐. 그리고 뭐, 롤이 어떻게 스포츠냐. 롤은 게임이다. 그건 진짜 손으로 장난치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 나머지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저는 바뀌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요, 저를 아는 사람들의 저 사람이 저걸 스포츠로 보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본은 그건 돈이라는 것이죠. 자본이라는 것이. 이것이 발전함으로써 e스포츠만 발전한 건 이것이 함으로써 이번에 여러분 아시안 경기에서 가장 인기 있던 게 e스포츠예요. 그만큼 관람 스포츠로서의 단지 경기로서의 자리를 잡는 게 아니라 관람 스포츠로서의 자리를 잡아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뭐 종로구에서도 이제 하게 되고 이제 계속 이제 지금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롤 게임에 대해서 경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면 여기가 투자하기 결국은 아시안 게임 전체의 인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이런 e스포츠의 어떤 투자가 되는 그다음에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가요 아시다시피 2030년까지 18조를 투자한답니다. e스포츠. 일자리를 19만 명 만든대요. 3만 9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e스포츠에다가. 그만큼 이제 정부 차원에도 이제 투자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스포츠의 영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여기 논란의 거리가 좀 있어요. 스포츠 영역이 어딘가에 논란의 거리가 있지만은 그런 기준이 어디 있냐에 따라 가지고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어려운 거 아니죠, 이 정도는. 대학교랑. 근데 저는 항상 스포츠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스포츠는 우린 별도 생각해요. 뭐 프로야구 관중, 뭐 프로야구 보고 즐기고 생활 체육하고. 그 비하인드의 그 역사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이런 저는 기본적인 6가지 분야에 모든 게 거기에 든 게 다 스며드는 게 나오는 게 스포츠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정치적인 건 정치적으로 뭐 스포츠를 이용한 뭐 국가가 그것도 있지만 제도적 장치, 우리가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스포츠, 뭐 국민체육에 관한 어떤 뭐 스포츠에 관련된 법과 제도가 있지만은 그럼 그것이 제정되고 그것이 발전되고 지금 얼마 전에 뭐 골프장을 갖다가 뭐 3등분으로 나눠가지고 뭐 거기서 뭐 너무 뭐 비싸게 많이 하는 그런 걸 만드는 것까지도 그것이 이제 사회적 영향에 따라 가지고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마디 드릴까요? 우리 일본의 J리그 있죠. J리그가 100년 대계를 만들었죠. 그걸 뭘 모델로 한 줄 아세요? J리그가 뭘 모델로 해가지고 그 100년 계획을 세운 청사진을 어디를 벤치마킹 했을 것 같아요? 네? 메이저리그 또 독일 분데스리가 왜? 독일 분데스리가를 모델로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일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다고 그거 만들 때 분데스리가가 최고 리그가 아니었어요. 이미 한 물 간 리그였어요. 그 당시에 1990년도에는 프리미어 리그가 한참 올라가고 프리메라가 한참 올라갔대요. 근데 일본은 분데스리가를 자기네 청사진에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걔네들의 정치제도, 사회 문화제도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죠? 독일하고 일본 2차 전쟁 같이 했던 게. 근데 그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걔네들의 문화나 걔네들은 완전히 이 지자체가 성중심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비슷하잖아요. 유럽하고.
대부분이 이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 독일법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제도적인 게 모든 것이 사회문화적인 게 비슷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벤치마킹 하는 게 독일 분데스리가를 벤치마킹 했다. 그럼 우리는 뭘 벤치마킹 해야 돼요? 우리 저 K리그 뭘 했어야 돼요? 어디를 했어야 돼요? 아니죠. 그렇죠. 우리 지금 야구는 메이저리그대로 벤치마킹 한 거예요. 축구는 프리미어 리그를 벤치마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뭐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에서의 축구가 그걸 결국에 유럽 그 피파가 지시한 대로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만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비즈니스 성공하려면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미국 MLS를 benchmarking 했어야 돼요. 그게 왜 그래? MLS는 이게 거의 하나의 집단적인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 그룹 차원에서 있어가지고 거기에 자회사들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맞잖아요. 재벌. 그랬듯이 MLS라고 하는 큰 재벌 밑에 하나의 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어느 정도 벤치마킹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독단적으로 우린 또 유럽 스타일을 좋아하니까 유럽 걸 해가지고 어쨌든 저 축구 가고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가 이런 6가지 모든 거에 항상 전부 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할 때, 스포츠 비즈니스 생각한다든지, 그럴 때, 그럼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왜 국회에 우리 저 KBO 총재가 가가지고 뭐라고 선동열이가 어떻고 그런 얘기 왜 해요? 다 그런 게 이런 사회 문화적인 거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스포츠 독단적으로 하나 빵 띄워놓고는 절대 생각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평소에 몸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언론을 볼 때든지 뭘 볼 때든지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볼 때더라도 이거를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교육적인 차원도. 그럼 종교도 마찬가지. 종교도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종교적인 것도 스포츠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시기 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럼 스포츠가 뭔지 알았어. 그 다음에 스포츠의 정의도 알았어. 스포츠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스포츠를 비즈니스화 했을 때 그럼 그게 어떤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느냐를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옷을 만드는데 이 재질하고 이 재질 합치면 무슨 나온 게 나오잖아. 검정색하고 합치면 검정색 재질하면 검정색이 나오죠. 스포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를 하는 핵심적인 상품화 됐을 때 특징이 틀리다는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제품이 나올 줄. 스포츠는 그것이 생활체육이든 그것이 프로스포츠든 아니면 다른 어떤 모든 스포츠의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어떻게 나올 거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럼 투자를 어디다 해야 돼요? 가능성 많은 데다 투자를 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스타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돈 벌 가능성이 많은 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포츠의 결과에 대해서 스포츠 상품적 결과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뭐예요? 보통 생산과 소비 같이 이루어져요? 안 그래요. 근데 스포츠 상품은 스포츠 비즈니스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요새 한국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9회 말까지 봐야 돼요. 그 역전되는 걸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야구장에서 야구를 경기를 하면서 우린 그걸 보면서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 돈을 내고 들어간 거예요. 소비자들은. 그렇죠. 이기는 그 내기망 상황이고. 그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떤 결과든 KT 팬하고 어저께 LG 팬들의 마음은 전혀 단판이에요. 똑같은 경기를 보고. 그렇잖아요. 누구는 좋아서 역전해서 우승해서 역전해서 가고 누구는 역전패해서 힘으로 계약하고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야. 근데 우리가 좋은 버버리 만들어봐야 다 좋아하잖아. 비싸서 못 사지. 그리고 이게 경쟁과 협력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스포츠 제품은 절대 혼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제품이 안 팔려요. 관심을 안 가져요. 옛날에 과거에 삼성도 그랬고 배구가 있어요. 프로 배구가 호남정규가 96승인가 6연승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럼 게임 보러 가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거의 비슷한 동등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돼요. 생활체육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파크 골프가 굉장히 인기가 많고 그래요. 유스포츠로. 이게 동등한, 지역별로 동등한 어떤 경기장의 질이나 이런 거 같이 만들어줘야 할아버지들이 파크골프, 할머니들 같이 파크골프를 치는 거래요. 이 협력 관계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프로야구 들어가고 이제 프로스포츠가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셀러리 캡이라고 그래가지고 연봉을 그 부자세 내가지고 돈 많이 버는 데는 가난한 데 도와주고. 하여튼 이게 될 수 있으면 모든 게 그 스포츠 비즈니스 안에서 공정하게 만들어지기 위한 경쟁은 같이 하지만은 치열하게 협력적 관계에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독과점, 그 법으로 막아놓잖아요. 독과점을 못하게. 이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생산적인 소비, 소멸적인 거 그냥 잊어버리면 끝이에요. 아무리 내가 운동을 배워도 물론 스포츠 의류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스포츠 비즈니스를 위해서 의류가 만들어지는 거지 스포츠 별도로 의류조차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게 스포츠 상품적 가치로서의 특징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훨씬 아까 스포츠하고 이런 환경하고 이런 특징을 보게 되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비즈니스의 가치가 상업성이 있고 공공성을 추구해야 되고 융합성이 있고 대중성이 있고 글로벌성이 있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고부가 창출한다든지 아니면 해외 선수를 보낸 해외 시장을 개척한다든지 고용 효과를 높인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융합적인 관계를 해서 이런 아까 그 스포츠 비즈의 가치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해 줘야 된다는 거. 자, 1966 생각나는 거 있으신 분? 1966. 자, 1966 한번 생각나시는 분? 없어요? 거기도 없어요? 거기 너무 젊어서 없나? 뭐 아버지 태어나신 날 뭐 이런 거. 그럼 1966년 하면 생각나시는 거요? 없어요? 1966년은요. 런던 월드컵이 있는 해입니다. 1966년. 그럼 런던 월드컵의 특이사항이 뭔지 아세요? 66년 특이 런던 월드컵 빨리 찾아봐봐요. 뭐가 있었나? 런던 월드컵에 잉글랜드 영국 월드컵이죠. 런던 월드컵. 영국 월드컵에 북한이 8강 올라간 겁니다. 어?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200불이 안 돼요. 1966년에 북한이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을 때야. 근데 북한이 그래서 월드컵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전 유럽에서 제가 80년도에 유럽을 갔을 때만 해도 노스코리아인 줄 알았어요. 물어봐요. 노스코리아니 사우스코리아. 90년도까지도 그랬어요. 유럽에 영국에 가면 한국 사람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그만큼 그게 엄청나게 1960년에 북한이 8강 간 게 쇼크예요. 쇼크. 어느 아시아 국가도 그때 8강 간 적이 없어요. 월드컵에. 그 다음에 4강에 포르투갈한테 졌어요. 4강에. 다 이기다가 3대0으로 4대3으로 5대3으로 에우제비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그러자 우리나라도 샥이에요. 우리나라 전 국민이 샥을 먹었어요. 1966년에 북한이 8강? 그것도 월드컵? 우리는 월드컵 가서 12대0, 15대0씩 났어요. 1948년, 그 다음 52년에. 네? 그런데 북한이 8강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뭘 한 줄 아세요? 중앙정보부, 지금 국가정보부? 국정원, 지금 국정원에 축구팀을 만들어요. 양지팀이라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가장 볼을 잘 차는 사람들을 다 모아놔요다. 응? 그래가지고는 양지팀을 만들어가지고 그 팀을 운영하고 해외 전지훈련시키고 그 팀을 계속 운영해요. 그 정부 차원에서 드디어 스포츠를 국민소득 200불밖에 안 내는 나라가 스포츠를 정치에 이용하고 있어요. 그게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시작한 거예요. 그 장덕진 회장이라고 축구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런 다음에 나온 게 1973년에 박정희 대통령급 아시아 축구 대회를 만들어가지고 1회 대회 때 한국하고 버마가 공동 운영을 해요.
근데 불행한 게 1974년도 뮌헨 올림픽에 이스라엘에 져가지고 출전을 못해요. 우리나라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제 아까 정치가 스포츠에 관련한다고 그랬죠. 이제 정부가 그 어려운 우리 환경에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 자본적인, 지금 머니적인 측면, 자본적인 측면에 돈을 투자해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 1970년에 우리가 서울 아시안게임을 반납한 거 알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경부고속도를 줬어요. 그 대신에. 그 돈 가지고. 좀 차관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이. 근데 이게 민간이 투자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제대로 된 기업 하나 없었고 아무것도 없어. 해외에 뭐 누가 뭐 돈 빌려준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정부가 이 쇼크홀머가 이제 스포츠에 관심을 갖는 시기라는 거기 때문에 이 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1980년, 1982년, 1988년. 이거는 뭔지 아시죠? 자, 1980년에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했어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500불이에요. 상상을 해보세요. 1,500불에 1,500불에 올림픽을 유치한다고 떠서 얼마나 우리가 멋진 나라입니까? 지금 3만 불인데. 근데 보통 올림픽은요, 3,000불에 해요. 3,000불. 보통 3,000불 정도가 되면은 올림픽을 유치를 해. 그리고 우리가 뭘 해요? 82년도에? 프로야구가 해요. 프로야구가 출범합니다. 그 다음 84년도엔 프로축구가 출범해요. 그래, 좋아.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냐? 기업들이 그때 이제 1970년도 이후부터 1980년도에 우리가 기업이 나오고, 현대가 나오고, 삼성이 나오고 이제 나와요. 그러면서 1980년에 88 올림픽 유치하면서 각 종목을 맡겨버려요. 기업, 너희들이 그 종목을 키워라. 그 대신 세제 혜택은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손해보기에는 안 해. 네가 투자한 이상으로 더 많이 벌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을 시행하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프로야구, 82년 프로야구나 84년 프로축구가 나오니까 돈이 어디로 모였어요? 80, 70년대는 가장 인기 있는 게 고교야구. 지금 언론사에서 계시지만 언론사에서 유치한 전부 다 개천. 뭐 청룡기, 봉헌대기, 뭐 대통령이 그래가지고 4월부터 쭉 9월까지 고교야구가 쫙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거기에 대해서 언론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거기에 후원이 들어가고 인기가 있고 서울운동장 야구장에 꽉 차고 그랬어요. 그것이 82년도, 84년도 프로야구가 딱 출범하는 순간 점진적으로 아마야구가 몰라 그래요. 인기가. 전 그 결정적인 게 일본을 본받지 못한 거예요. 일본은 프로야구가 해도 아마야구의 저변이 있고 아마야구가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야구에 자본이 투입이 돼요. 왜? 하나 대회를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갑자원 대회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모여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 그게. 그러니까 스포츠 저변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언론사가 주최하다 보니까 언론사가 나오는데 각자가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공멸하게 된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나온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뭐냐면 자본의 흐름을 읽지 못한 거예요. 자본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숫자적으로 중요하게 보는데, 그럼 스포츠 자본의 주체는 누구냐? 누가 스포츠를 투자하는 주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국가죠? 국가들이 하잖아요, 스포츠 자본. 그거는 88 올림픽, 86 아시안 게임에서 어디에 투자를 해요? 경기장 시설, 건설에. 투자하는 거예요. 경기장성 건설하는 데 투자하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간접적인 저변 확대를 위한 투자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두 번째도 어디예요? 기업이죠. 그건 당연한 기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건데, 세 번째가 이런 국부펀드예요. 이제 기업 혼자 투자하기는 힘들어. 기업들이 왜 그냥 전체 뭐 타이틀 스폰서를 나갔는지 여러 하는 힘든데, 이제 국부펀드를 통해서 사우디 같은 경우 특히 새롭게 나타나는 게, 그 리브라고 하는 프로 골프, PGA에서 뛰는 선수 일부를 데려다가
대회를 치러가지고 작년에 한 해에 3,400억 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3,400억 원. 그 다음에 비즈니스 스포츠 투자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역시 방송사입니다. 방송사가 투자하는 도형에 따라가지고, 방송 중계권료에 따라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스포츠가 발전하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게 이 방송사의 중계권료 때문이에요. 중계권료가 시장에 따라가지고 나아지만 전체적으로 그 중계권료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이 프로리그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선수가 투자하는 게 있어요, 선수가. 여러분, 내년 1월부터 TGL이라고 하는 골프 대회가 벌어집니다. 이게 플로리다에 벌어지는데 관중석이 한 2,000명이 되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럼 전광판 같은데 그냥 야외 스크린 골프를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저는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웃긴 얘기만 사실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타이거 우즈가 거기가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안 걷고 하는 대회를 만든 거야. 물론 거기서 직접 가서 치긴 해요. 숏 게임은. 장타 같은 건 그냥 치고 하지만 그래서 15홀을 한대요. 그래서 6개 리그를 또 팀을 만들어. 그래야 내년 1월부터 4월달 마스터스 대회라는 게 있는데 아주 유명한 그 대회 전까지 리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6개 팀이 전국적으로. 거기에 우리 김주영 선수도 들어가 있어요. 뛰는 선수로. 그래서 이것이 이 선수가 이제 재벌이 됐게 되면 선수들 차원에서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대회를 직접 주도해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하부는 투자하는 주체가 누구냐고 볼 때는 역시 기업하고 방송사가 크고 정부와 펀드하고 선수들이 이런 주체로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거는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스포츠 자본의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자본에 들어가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얘네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작은 돈 1,000원 쓰더라도 무턱대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시장성의 시장성. 얼마나 그 시장이 크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야오밍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농구 선수요. 지금 은퇴했어요. 이 선수가 2018-19 시즌에 5억 명이 중국 시장을 치르고 5억 명. 그래서 중국의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농구였습니다. 이 선수가 NBA에서 뛸 때. 중계권료가 3,400억이에요. NBA가 3,400억 2년 동안 벌어봐요. 끝이에요. 끝. 더 이상 안 벌어도 돼. 걔네들은. 그럼 그걸로 인해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NBA에서는. 네? 그 야옹이 데뷔해가지고 NBA 팬이 2억 명. 생각해보세요. 2억 명. 2천만 명도 아니고 2억 명이 그 16억인가? 16억이 중국 인구가? 18억에 16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장성 그리고 이 저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지금 꽤 오래된 얘기인데 지금 이 자료를 찾으려고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지금 실감했던 얘기 그거예요. 경험이에요. 경험.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한 2004년 3년쯤일 거예요. 2004년 2005년 그때는 EPL이 한참 클 때예요. 그러니까 박지성이 언제 뛰었죠? 2002 월드컵 이후에 2005년 이후에 뛰었죠. 그 박지성이 뛸 때 그 즈음이에요. 2005년, 6년. 그때쯤인데, 제가 태국을 갔어요, 태국. 태국을 갔는데,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토요일 저녁 8시면 뭐 해요? 보통? TV에서. 골든타임이에요, 골든타임.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를 하는데,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게임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시장이 문을 닫고 그 게임을 봐. 호텔 가면 벨보이가 없어요.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게임을 보고 있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는 EPL이고 EPL 중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가장 자기네들 인기가 좋은 팀이래요. 그래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때 가장 잘했을 때요. 그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거기서
게임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비시즌 때 유럽팀 선수들이 아시아 시장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도 오잖아요. 자, 우리가 박찬호는 어땠어요? 박찬호 때 어땠어요? 박찬호 여러분 보시겠지만 낮 12시 게임 하면요. 그것만 봐요. 그리고 LA 다저스 팬이 3천만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 다 LA 다저스 팬이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만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만도 그 투수가 갔을 때 LA 다저스였는데 그때도 대만 국민 온 국민은 LA 다저스가 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떤 저변하고 과연 국제화될 수 있느냐 그 시장이. 왜 남미는 안 노려요. MLB가 저기 축구 리그에서 남미는 남미대로 가니까 유럽 시장에서 아시아만 노려요. 아시아.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인프라인데 뭐냐. 중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인프라가 되냐. 경기를 제대로 될 수 있는 경기장 인프라가 완성되어 있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스포츠 자본이 들어오는 하나의 기준이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 주체가 누구고, 처음에 스포츠가 뭐고, 스포츠 비즈의 특징이 뭐고, 그 다음에 스포츠 자본의 주체가 뭐고, 스포츠 자본이 어디로 들어오고, 어떤 기준으로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스포츠 자본이 그 유입되는 것은 결국은 이거예요. 선수한테 유입되죠. 아까 선수한테 유입되는 건 이제 곧 나옵니다. 타이거 우즈와 나이키와 경기에서 2020년 5년간 1억 달러가 투입돼요. 선수한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 그런 우수한 선수들한테 집중해요? 왜냐? 성적이 다른 선수들보다 보장이 되니까 아까 우리가 상품의 특징 중에서 예측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부상당하면 끝이에요. 과거 이종범이가 그랬어요. 이종범이 뭐 일본가 이종범 선수라고 지금 LG 이정우의 아버지 일본 가서였는데 그분을 위해서 어느 누군가가 무지하게 마케팅을 했어요. 뭐 의류 마케팅, 머첸다이징 했는데 중간에 여기 맞아가지고 부상당해가지고 시즌 끝내버렸어. 그럼 그게 망하죠.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대스타한테 더 많은 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스타는 더 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팀에는 우리가 EPL이 뭐 만수르나 탁신 등이 해외 자본이 들어오는데 지금요, EPL 팀의 4분의 3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해요. 영국 자본이 아니라 해외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그 스포츠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하면서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게 해외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영입 선수가 2조 3, 저기 20, 맨체스터 시티한테 2조 3천을 나갔대요. 만수르가 쓴 거예요. 그만큼 우승한 선수가 맨시티가 우승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팀에 자본이 유입되는 것이 들고, 그 다음에 월드컵 같은 경우에, 월드컵이나 이제 올림픽의 스폰서십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피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조 8천억 정도의 대회 하나면 스폰서가 들어와요. 근데 올림픽 IOC는 2배 정도예요. 3조 4천억 정도의 스폰서십 비용이 수입이 챙기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월드컵 같은 데 이런 데에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시장 자체가 아시다시피 우리 삼성도 들어가고 현대자동차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만큼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전체를 보고 가고 그거를 1980년 88 올림픽 이후에 IOC에서는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돈이 되겠다. 이게 지역 단위로 스폰서 광고를 팔지 말고 글로벌 단위로서 모아보자 그래가지고 TOP 더 올림픽 파트너라고 하는 마케팅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그 또한 그러면서 이쪽에서는 피파에서는 결국 2000년 월드컵 때 이제 한일 같이 하니까 더 넓어지네. 그 시초가 돼가지고 2030년 월드컵은 어디서요? 2030년 월드컵, 2026년 월드컵 어디예요? 2026년 월드컵은 중남미입니다. 북미, 카나다, 멕시코, 미국에서요. 예? 그것까지 이해가 되죠? 그럼 2030년. 아니, 2034년이에요. 2030년 어딘지 알아요? 스페인, 모로코, 남미. 세 군데서요. 세 군데서. 그치?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이게. 근데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수입이 더 챙기고 그걸로 축구에 그만큼 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경기장이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이제 이따 뒤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장 명칭의 사용권을 팔아먹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연간 288억이라는 수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럼 왜 우리는 못하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안 하는지 지자체에서 그거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거대 스포츠 자본이 투입되는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드컵이나 올림픽의 메가 스포츠펀십을 강화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과거의 중계권은 우리도 공중파만 보고 있었고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뭐 온라인도 있고 OTT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방송 환경의 변화가 좀 더 우리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당장 우리 스포츠 리그하고 상관없지만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야구 중계권이 뭐 어떤 OTT 업체에 넘어간다 했을 경우에는 그 중계권료의 어떤 규모는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럼 그것이 결국에는 시드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스포츠 발전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네이밍 라이트가 이거 1990년도에 들어와서 새로 생긴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이거를. 누가 개발했어요. 그걸 팔아본. 근데 이게 대학 스포츠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프로가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대학 스포츠에서 처음으로 대학 운동장 경기장을 명칭 사용권으로 팔은 것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아시아 스포츠 시장 매력도가 굉장히 증가했다. 이건 뭐냐? 우리 여러분 작년에 올해네요. 쿠팡에서 그 어디하고 초청했죠? 맨체스터 시티하고 아틀란틱? 를 초청해가지고 대한민국 우리랑 전혀 상관이 없는 데죠. 우리 팀이 뛰는 거 우리 선수가 뛰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게 10,000원이었어요. 그 관중이. 저한테도 그 표 좀 구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별 힘도 없는. 그만큼 이제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많이 유럽에 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영향을 받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국내에는 국내하고 미국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국내하고 프로하고 거의 100배가 넘어요. 시장 규모가. 한 시장 규모하고 프로스포 이건 그냥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100배가 넘는구나. 우리 시장 규모가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저는 이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해외 자본이 들어온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게 대한축구협회가요. 나이키로부터 받은 거예요.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최근에 계약한 건데 2,400억을 받았어요. 그 연간 한 200억 정도가 되죠. 근데 이전에는 1996년부터 했는데 이전에는 100억씩 했어요. 100억. 그러니까 이게 더블로 뛴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나라 축구가 잘하니까. 그 나이키에서 더블로 뛰어가지고 이것이 처음에는 100억, 1,000억이었어. 1,000억. 1,100억인가 그래. 1,100억. 11년간 그랬는데 이때 2,400억으로 뛰어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바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대한축구협회 예산이 1,300억, 1,400억 정도 돼요. 이 돈이 물론 월드컵에 나와가지고 뭐 16강 가기 때문에 그 돈 받은 것도 있고 뭐 아시안 뭐 리그에서 받은 것도 있지만 처음 시작은 이 돈이요. 1991년도인가 처음 이거 할 때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1년에 100억이. 한 단일 종목에. 이게 결국엔 축구가 지금 성공한 글로벌라이제이션, 우리가 국제화하는 데서 축구가 성공한 처음에 시드머니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후에 프로축구팀이 8개, 10개, 16개, 지금 16개죠? 그 다음 2부 리그, 14개인가? 1부 리그가? 16개, 14개? 아니야. 12개 아니야, 16. 찾아봐 주세요. 몇 개예요? 찾아봐 주세요. 제가 보기에는 14개. 12개. 12개? 12개 팀에서 안 늘어났어요? 네. 12개 팀이 미니멈이에요? FIFA에서 요구하는? 12개. 전 잘 몰라요. 2부는 10개. 아니요. 이분은 13개 아닐까요? 13개. 틀려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런 1부, 2부, 3부 리그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 팀마다 유소년 팀을 만들고, 이게 FIFA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 다음에 아시안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려면은 기본적인 그 기준이에요. 그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거예요. 근데 맞추려면 돈이 있어야 맞추는 거예요. 태국이 맞출 수 있어요? 어디가 맞출 수 있어요? 아시아 국가들이. 이만한 축구협회 돈이 없는 게, 이게 5년 전만 해도 이 대한축구협회 예산이요, 대한체육회 예산하고 똑같았어요. 근데 대한체육회가 생활체육 합친 바람에 지금 예산이 5천억이 넘어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93년도, 94년도에는, 2013년, 14년도에는 예산이 대한체육회하고 대한축구협회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게. 왜냐면 에리트 스포츠 쪽에서만 그 보는 거기 때문에, 양쪽 다. 그런데 이게 유일하게 해외 자본이 우리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축구 저변을 늘리는데 아주 큰 시드머니를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현대라는 어떤 뭐 협회장사가 있었기 때문에 영향도 있었겠지만, 뭐 그 협회장의 리더십도 있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자본의 기본적인 시드머니를 가지고 남아야지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다른 건 어떠냐? 그럼 프로야구는 어때요? 프로야구는, 근데 여기서 프로축구가 실패한 게 로컬라이제이션이 실패한 거예요. 그게 지금 팀에, 모르겠어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물론 전 야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12개 팀의 팀명을 다 알고, 그 다음에 관중 숫자도 다 알고 다 알겠지만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 상무 같은 게, 상무팀이 있죠. 이런 게 있으면 프로가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이게. 그래서 그런 어떤 리그 차원에서의 로컬적으로 그냥 프랜차이즈, 지역 프랜차이즈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단지 월드컵을 통해 가지고 10개라고 하는 엄청난 국제 규격의 경쟁을 갖춰놨기 때문에 그걸 통한 어떤 그 저변 확대라든지 리그의 운영에 대해서는 굉장히 원활하게 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야구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글로벌적이고 예산도 많고 여기가 훨씬 나은 데 비해서 이 축구가 그런 면에서는 좀 떨어져요. 그럼 야구는 뭐냐? 야구는 거꾸로예요, 거꾸로. 야구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안 됐어요. 프랜차이즈가 돼가지고 각 지역별로 전부 다 팀이 있어가지고 대기업이 운영해가지고 로컬은 잘 돼 있는데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 종목은 야구뿐만 아니에요. 배구도 그렇고 농구도 그래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나가서 메달을 못 따는 거예요. 배구, 농구. 왜? 그리고 아시아 쿼터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5명이, 6명이 뛰는데 2명이 외국이냐. 이게 결국에는 스스로가 글로벌라이제이션도 못하고 로컬라이제이션도 못한 거예요. 왜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기업의 운영이나 굉장히 안 좋아한다고 볼 수 있어요. 스포츠 비즈니스라고 여러분은 프로 구단에 들어가길 굉장히 원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안 좋아하지가 못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중개권료라는 겁니다. 중개권료. 이게 중개권료가 언제 급속히 늘어나갔냐? 1990년대부터 글로벌 리그들은 MLB라든지 미국 NFL이라든지 이런 데는 90년대부터 왜? 그때부터 방송 환경이 변했어요. 그 전 세계적으로 중계할 수 있는 중계권의 환경이 이루어질 때야. 근데 우리는 3사, KBS, MBC, SBS가 그걸 맡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게 기업들이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운영하면 어느새 어느 날 갑자기 KBS, MBC, SBS가 갑이 돼요.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의리였던 게. 왜? 그때는 언론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렇게 프로 구단들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 갈등을 느끼고 싶으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100배 정도의 규모가 난 그 결정적인 게 실질적으로 중계권에서 그래요. 중계권에서 해외 리그와 우리의 차이점이 거기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철밥동인 거 왜? 리그는 구단은 없어지는데 팀은 안 없어지잖아요. 구단은 망해. 모기업은 망하는데 구단은 안 망해요. 모기업은 구단은 안 망해. 예를 들어가지고 해태가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왜? 다른 팀이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경영하고 이 실질적으로 경기장을 소유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거기서 그냥 대기업들한테 그냥 쏙쏙쏙쏙 어떻게 보면 좀 이익을 빼먹는 그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구단이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절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뭐 스포츠산업진흥법을 통해 가지고 뭐 장기 임대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라고 권유를 할 수 있지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주는 돈 받아서 쓰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괜히 장기 임대해 줘가지고 골치 아픈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회적인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제약 때문에 우리 프로스포츠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뭐 대기업이 돌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해외 기업이 들어올 수 있어. 통합 마케팅이라고 그래가지고 KBO 차원, KBL 차원에서 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각각 구단마다 서로가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경쟁력,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프로야구의 경쟁력은 제일 강한 게 이제 프랜차이즈가 확대됐다는 게 가장 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망하지 않는가? 여러분 왜 안 망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도 못 벌어요. 우리나라 프로스포츠는. 왜 안 망해요? 왜 안 망해요? 예? 그냥 홍보야. 근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냥 안 망하니까. 스포츠가 운영되니까. 근데 그걸로 인해가지고, 뭐, 자생력이 큰다든지, 그걸로 인해가지고 부가적인 산업이 큰다든지, 부가적인 비즈니스가 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세요. 배구 70억, 야구 2, 3, 30억, 프로축구 200억, 70억, 핸드볼 리그 만든답니다. 프로핸드리그. 그 17에서 20억밖에 안 들어가요. 자, 요새 이자 얼마씩 번다고 그래요? 보통 지금 배구나 배구, 농구, 금융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도 70억, 프로야구 30억, 예를 들어 대기업에서 300억, 그거 별거 아니에요. 안 벌어도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승을 못한 감독도 자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때문에 구단은 안 망하고 기업이 망해도 구단은 안 망하고. 그리고 또 프랜차이즈하고 그 로얄티가 강력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망하지는 않는 거예요. 팀은 안 망해. 선수를 월급 못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는.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토토가 한 6조 매출 올려요. 연 6조. 그 중에 한 1조 5천억 중에 가지고 이제 생활체육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 들어가는데 요것도 쏠쏠하게 내가 보기에는 망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마케팅 비용들이 들어가요. 저변 확대하는데 팀에서 어린이 저변 확대하는데 들어가요. 그런 것들이 되고 그다음 팬들의 로열티가 아닐까. 그걸 좋아하는 구단 팬들의 로열티. 그럼 거기에는 그 로열티가 팬이냐 구단주냐의 어떤 의식도 많이 들어가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왜 망하지 않을까? 단순하게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본 건데, 이제 리그가 들어가죠. 핸드볼 리그 하면 주로 지자체예요, 지자체. 뭐 삼척시청, 이 지자체들에서 뭐 한 20억 들어가고, 광고 효과비밖에 들어가면 그들도 뭐 망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우리나라 스포츠 자본이 못 들어오는,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환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누가 치고 나가고, 뭔가 새로운 걸 추구하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아무도 없어요. 큰 의지가 없어요. 물론 구단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왜 우리 열심히 하는데, 얘가 그 구단이 열심히 하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거가 큰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스포츠 자본이 이제 끝으로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끝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끝으로 이제 스포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음 달부터 이제 내년 2월부터 이제 스포비즈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데서도 굉장히 필요한 건데, 이 자본이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 좀 생각을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에 e스포츠로 갈 것 같아요. e스포츠 쪽으로서 아마 자본이 더 많이 흘러 들어갈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 e스포츠가 제대로 하려면은 적어도 3만 명 이상의 구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문화복합 그 멀티플렉스 경기장을 만들자고 항상 우리가 돔구장을 만들어 저는 그걸 항상 얘기했던 사람인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더 발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스포츠가 e스포츠를 통해서 이런 좀 뭔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스마트 스포츠는요. 이게 유스포츠라든지 유비쿼터스 과거의 유비쿼터스 스포츠라든지 이제 경기가 관람을 하는 거하고 경험을 하는 익스피리언스 하는 게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엔터테인먼트 즐길 수. 아까 TGL이라고 하는 그 타이거 우즈가 만든 리그 같은 것이 아마 우리한테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쉽게.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은 전혀 이 생활 스포츠나 참여 스포츠에서 얘기 안 했는데, 결국엔 스포츠가 관람으로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광으로 엮어줘야 돼요. 여행으로 엮어줘야 돼요. 그것이 한 번 가가지고 한 번 가 두세 개 일을 함께 즐기고 오는 그런 것이 돼야지만 이것이 될 거라는 생각. 이런 쪽에,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스포츠 비즈니스,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뭐 스포츠 PR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생각하면서 가는 좀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앞으로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특히 이 스포츠 ESG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뭐 ESG하고 이하고 해가지고 뭐 environmental, social하고 그다음 governance라고 그래가지고 뭐 그 환경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소셜 얘기하고 그다음 지배구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이것이 좀 더 잘 이루어지는 기업일수록 해외 자본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스포츠 쪽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 것이 그 뭐 매연이나 무슨 뭐 어떤 환경이나 이런 자연 환경이 아니라 제가 아는 스포츠에서의 인바이러먼트란 뭐냐면 생산하고 소비가 이루어진 데서의 환경이 좀 좋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생산은 뭐냐면 결국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기장의 시설이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생활체육이 있었으면 그걸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생산하는 편리하게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관중들의 어떤 관람 여건이라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환경이 좀 좋아져야 되고 소셜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 아니에요.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소셜적인 관계인데 결국은 스포츠 소비자도 스포츠 소비자에서 생산된다는 거죠. 스포츠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관심 같은 거. 결국엔 뭐 프로그램 같은 뭐 팬들한테 그런 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이 거버넌스는 참 어려워요. 이게 거의 우리도 그렇지만 해외에도 프로구단이나 이런 경우는 거의 오너 혼자 운영하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리그 자체도 거의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거버넌스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게 그로칼라이제이션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배 구조 자체도 좀 좀 여러 가지 바깥에서의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나아가는 그런 게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건데 이 두서없이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오늘 저의 뭐 간단한 좀 시간이 걸렸는데 여기에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혹시 질의응답이 있으면 이제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은 손들어서 질문해 주시고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아까 사전에 안내 드린 대로 반응 눌러서 손 흔들기 눌러주시면 관리자분께서 질문 모드로 변경해 주시겠습니다. 네.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굉장히 잘 들었고요. 약간 저희가 굉장히 저도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요새 NBA나 어떤 스포츠들 들고 스포츠의 자본이 많이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나라하고는 환경이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본이라고 하는 게 속성이 무한히 증식을 하다 보니 어떤 서구의 미국이나 특히 미국은 그 자본주의의 꽃으로 모든 관계가 이제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돈만 주면 다 이동도 하게 되는 그런 건데 사실 우리는 좀 진입장벽이 너무 높지 않나. 과연 우리가 어떤 스포츠가 발달하는 것처럼 저게 자본에 되게 자유롭고 그런 것들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지금 시스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3사의 중계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장벽이 높은데 과연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올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겨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저는 변화가 올 거라고 봐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방송 여건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프로야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중계권 협상이 이제 SBS하고 MBC, KBS 3사만 가지고는 안 해요.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이제 온라인 쪽에 중계권을 따로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OTT를 통해서 뭐 쿠팡이 뭐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OTT를 통해 가지고 이것이 이제 중계권을 또 팔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환경이 오기 때문에 분명히 프로 스포츠, 인기가 있는 프로 스포츠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왜 그러냐? 일반 기업들이 보통 뭐, 결국 90년대에 삼성이나 현대가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들어갔던 이유도 분명한 목표예요. 기업의 국제화를 위해서였어요. 삼성의 글로벌. 그럼 유럽 시장 공략. 그다음 미국 시장 공략 현대차 가기 위해서 피파에 들어갔고. 이런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업체. 특히 한국 내에서 지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분야. 솔직히 쿠팡 같은 데가 들어온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쟁적 분야에서는 분명히 들어올 것이다. 그건 골프에서 알 수 있어요. 골프 같은 데서. 골프 용품에서의 어떤 후원이나 KLPGA가 성장한 걸 보게 되면은 대회수가 늘어난다는 그 자체는 그만큼 그걸 후원할 수 있는 기업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람 스포츠는 우리가 저조할지 모르지만은 거꾸로 KLPG나 이런 데서는 훨씬 더 지금 기업들의 투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금도 여자들의 상금도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LPGA보다 작아지고 간격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골프 시장에서 현저하게 지금. 단지 우리가 관람 스포츠에서 별로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수업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어떤 종목과 상관없이 프로스포츠 리그가 영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각 리그가 자생력을 갖고 결국에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때 그 리그가 영속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돈이 있어야지 리그가 운영이 된다는 거고, 그건 이제 경영학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수익과 매출을 증대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내에서 발생하는 고정적인 비용들을 절감하는 두 가지로 이제 쉽게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비용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프로농구처럼 KBL이 이제 통합 마케팅 서비스를 지금 하는 것처럼 비용을 줄인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수익과 매출 부분을 증대시키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권료의 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 이 중개권료 인상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키워드는 아무래도 OTT 서비스화가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전에 이제 프로스포츠 협회에서 했던 아카데미를 들었을 때도 이 OTT 서비스화가 앞으로의 이제 키워드고, 뭐 앞으로는 이제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뭐 지상파 3사가 아니라 뭐 JTBC에서 중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런 부분이 또 이제 보편적 시청권 권리라는 측면에서 또 이제 대중들과 또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 프로스포츠의 OTT화가 어디까지 가야 할지, 그리고 간다면은 이런 부분은 대중들을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은 물론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지만 한번 전문가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OTT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시장의 어떤 진입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방송 환경이 바뀌어질수록 지금은 OTT지만은 향후에는 또 다른 어떤 기업 환경에 따라 가지고 변화에 따라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물론 뭐 지금 JTBC가 중계권 하는 건 맞아요. 그건 이미 중계권료를 땄으니까. 근데 그걸 쿠팡이라는 기업을 얘기해서 OTT 업체가 직접 살려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었는데, 그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들에 대한 어떤 설득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 공중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렇다고 지금 OTT에서 OTT로 넘어가는 이유는 그 OTT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업의 목적은 단지 OTT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 업체가. 자기네의 추구하는 기업 목표가 달성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꼭 어떤 소비자를 설득하고 소비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분야, 지금 물류에서 그렇지만은 다른 분야가 새로운 어떤 기업 그룹들이 나왔을 때 그 환경에서 또 경쟁을 하게 되면 OTT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또 스포츠에 투자해야 될 여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렇게 자꾸 OTT에만 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지금 새롭게 나온 게 OTT를 통한 우리가 고육지책으로 3사 중개권 공중파보단 그걸로 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 추가해서 딱 하나만 더 네. 질문을 하면은 그 비용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KBL이 한 2, 3년 전부터 이제 통합 마케팅을 하고 이제 각 구단별 어플이 아니라 이제 KBL 자체적으로 이제 어플 하나 그리고 웹사이트 하나로 모든 이제 뭐 티켓팅이라던가 아니면 프로모션이란 걸 이런 거 같이 진행함으로써 비용을 많이 절감을 했는데 KBO도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해봤다고 저는 이제 들었습니다. 네. KBO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각 구단별로 워낙 그 지역적인 특색이나 모기업 자체적으로 홍보하려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아직은 좀 이견이 좁혀지지는 않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KBO나 뭐 뿐만 아니라 K리그도 통합 마케팅 시스템으로 결국에는 방향성을 잡고 가야 할지 아니면은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포기를 하고 차라리 각 지역의 특색을 더 살려가지고 그 다른 어떤 베네핏을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30년 전에 고민했던 거예요, 저는. 그걸요. 네. 근데 지금 KBL을 보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팀이 없어지고 생기고 자기네 마음대로 연고지를 바꾸고 프랜차이즈를 전주에 있다 부산으로 바뀌어요. 근데 전주에 있는 팬들이 아무런 거기에 미동을 안 해요. 네? 그게 KBL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런 미세하게 그런 어떤 통합 마케팅의 하나인 그런 통합 마케팅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통합 티켓팅이지. 그렇죠? 통합 마케팅 그게 통합 마케팅이 아니에요. 통합 마케팅은 전체 다 옷 다 벗고 나와야 돼요. 전부 다 광고가. 그게 통합 마케팅이 자기의 로고, 팀 로고 외에 나머지 전부 다 하나로 가야 돼요. 그 통합 마케팅은 아니고 그거는 그냥 통합 티켓팅.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근데 지금 KBL의 문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물론 뭐 다행히 지금 고향을 연고로 하는 그 팀이 인수돼가지고 다양스럽게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KBL의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너무 길어요. 근데 그건 너무 그런 거에 별로 신경 쓰지 마세요. 좀 크게 보세요. 농구를 좋아하시면.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질문은요. 스포츠 ESG를 잘하는 곳이 앞으로 투자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가 듣고 싶은 게 저는 이제 10년 전에 일본에 있었을 때 일본에서는 스포츠 ESG가 중요하다라는 공통의 인식이 있어서 중소기업까지 다 거기에 힘을 썼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스포츠 관계자다 보니 이제 모크로 종목에 이제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ESG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귀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투자를 받을 확률이 적은 건가라는 의문도 들고 왜 이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야. 네. 그 ESG가 지금 뭐 우리 모든 기업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이제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스포츠 ESG를 왜 생각을 했냐면은 결국에는 그것이 그 기업 활동에 있어가지고 팬들의 관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팀에 대한 로열티를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기업의 어떤 운영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해외 자본이 들어오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것이 물론 전부 다 모기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모기업에서 ESG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SK는 SK대로 현 다 하고 있지만 이 스포츠 구단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그걸 조금 열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화두를 던져본 거예요. 이걸 지금 어디 제가 뭘 보고 야 이게 누가 투자를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프로 구단들이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걸 좀 밖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거기서 ESG 하나 피파도 어떤 그런 어떤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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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피커 프로야구에서 그 젊은 사람들의 이제 유입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고 많이 들었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중계권 문제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짧은 영상이나 짤 같은 거를 이제 금지하게 되면서 이제 프로야구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즐기는 네. 그러한 유행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에 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젊은 MZ 세대들이 야구장을 야구 했으니까요. 스포츠를 많이 즐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람 스포츠도 그렇지만은 하는 스포츠도 그렇고 특히 이 스포츠를 해야지 정신하고 육체가 건강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말했듯이 프로야구에서 그런 어떤 문제는 구단에서 해결하는 것도 좋아요. 구단 해결가 가장 먼저지만은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저도 구단에 있을 때 제가 프로모션을 여러 개 많이 했고 가장 중요한 게 여성 관중을 유입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두산에 있었기 때문에 두산이 여성 팬이 제일 많아요. 지금도 그게 전통으로 이어와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걸 어떻게 쉽게 말하면 MZ 세대들의 흐름 그들의 어떤 퍼스널리티나 성향들을 좀 세밀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남자는요 여자는 혼자 안 와요. 저희가 알기로 여자 관중은 혼자 가는 사람이 없어. 가족 남자친구랑 가든지 아니면 여자친구들끼리 가요. 그게 우리가 조사해 본 결과 혼자 가는 여자 관중은 거의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굉장히 작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구단이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구단의 MZ 세대를 채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안 그래서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프로야구 어릴 때 이제 엘리트 선수를 잠깐이나마 했었고, 아직도 지금 프로야구를 되게 사랑하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야구가 글로벌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뒤늦게라도 도전을 하고 있다고 전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LA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야구라는 종목이 다시 부활을 했고, 현재 이제 MLB 사무국과 협상하면서 아무래도 이번 WBC처럼 슈퍼스타들을 많이 출전하는 쪽으로 해서 야구를 조금 되게 대중화하려고, 물론 축구만큼은 될진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지금 뒤늦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는 전에 말씀하셨던 분처럼 이제 짧으면 짧을수록 뭔가 숏폼이라던가 움짤이 되게 유행하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LB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피치 클락을 도입한다 하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야구의 글로벌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좀 식견이 듣고 싶습니다. 저는 야구의 글로벌은 지금 점점 되고 있어요.
그건 MLB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되고 있고,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글로벌화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해야 자본이 유입되는 거지, 야구 자체가 글로벌적으로는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뭐, 다음에 LA 올림픽에서도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는, 그 다음 올림픽에서는 이제 그 야구가 정식 종목이 되고 이제 그런 거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하기에는 우리 스스로 리그를 갖다가 국제화하는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만큼 선수도 뭐 저변 확대 노력도 거의 없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대줘야지만 지금 얘기한 스포츠 자본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어요. 전체적인 야구 자체 글로벌화는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건. 네. 예, 오늘 강의 정말 잘 들었고요.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로 지금 취준생은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스포츠 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 대표이지만 또 스포츠 쪽으로 좀 더 많은 식견을 넓히고자 지금 이 자리를 참석하게 되었고요. 지금 또 부모님께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그런 것들을 좀 자문 좀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 질문은 저희 나라도 지금 스포츠 선진국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아직 선진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강인 같은 선수나, 손흥민 같은 선수나, 정말 운 좋게 나온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스포츠 선진국이 돼서 더 많은 서포트를 유소년들한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스포츠 선진국을 향해서 달려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스포츠 시설 종목이 빠델이라는 스포츠 시설인데, 혹시 빠델이라고 아니, 들어보셨나요? 빠델이 뭐예요? 예. 어떤 종목이에요? 69년도에 뉴스포츠로 나오는 거예요? 예, 우선 테니스에서 보완이 된 종목이다 보니까 뉴스포츠로 이제 간주가 되고요. 그래도 역사는 지금 꽤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69년도에 멕시코에서 생기긴 했지만 74년도에 스페인에 안착이 되면서 왕족들에 의해서 빠델이 정착이 되고 클럽이 생기면서 지금은 전 세계, 전 유럽 국가, 아시아 국가, 미주 쪽 모든 국가들이 지금 이 종목을 즐기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지난 6월에 개최가 됐었던 유러피안 게임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개최가 예정인데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국가에서 자체 종목을 채택할 수 있는 종목이 4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 지금 빠델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32년도 호주 올림픽인데 호주 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을 되기 위해서 좀 준비 중이에요.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기 위해서는 미니멈 45개 국가가 이 종목을 즐겨야 되는데 이미 90개 국가가 넘었고요. 자격 조건은 이미 됐지만 올림픽이 되기 위해서 최소 7년 전에 등록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32년도 올림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하물며 주변 국가 일본은 저희보다 10년 앞서서 빠데를 시작을 했고 국가대표도 있고 프로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보다 늦게 시작한 중국, 저희는 21년도 10월에 시작했고요. 중국은 이제 불과 1년밖에 안 됐지만 전국에 100개 이상의 코트가 알렸어요. 절반이 민간이고 절반이 정부 코트인데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움직이고 있고 또 대한민국이 트렌드에 엄청 민감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종목을 왜 한국이 안 하고 있을까라고 결심을 해서 7년 전부터 준비를 하다가 2년 전에 드디어 클럽을 오픈하게 됐고 3년 전에 협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각 지역 체육회에도 좀 찾아뵙고 등록도 요청을 드리고 또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지자체 지원을 또 요청드리기도 했었는데 유럽 케이스, 아시아 케이스를 설명을 드려도 오는 답변이 그건 그 나라 케이스고 라고 하시고 이게 조금 관심이 없게 많이들 들으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조금 그래도 많이 글로벌화 돼가고 있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인 지금 실무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하면 26년도 아시안 게임이 정기 종목으로 된다라고 하면 이제 3년밖에 남은 시간이 아닌데 아직 뚜껑은 열리지 않았지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지금 현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럼 저희는 그 종목에 출전을 못하게 될 거고 32년도 올림픽 지금 이제 9년, 8년 남았는데 또 예, 32년도 올림픽 이제 8년 남았는데 그 올림픽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예. 예, 그래서 파델이 네. 뭔지 알겠고, 현황을 지금 무슨 말인지 네, 알겠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홍보 전략이 부족하시네요. 홍보 전략. 네. 예. 쉽게 말하면 그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고, 그냥 결국엔 스타가 없네요. 그걸 즐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즐기는 지금 없죠. 아니, 내가 예, 보기에는 그 셀레브리티. 셀레브리티 같은 경우 지금 누가 예, 있어요? 외국이랑 아니, 한국에. 예, 한국에서 지금 프로축구 선수들이 종종 오고 있는데 예.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그 정도가 아니야. 안 돼. 아, 셀레브리티. 셀레브리티를 만드시고요. 예. 셀레브리티가 누가 즐기게 하고, 그 사람 그 즐기는 걸 언론에 나오게 하고, 예, 예. 그 언론에 나온 걸 가지고 경기, 터뜨리고 예. 거기 가세요. 대한체육회 산하를.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홍보 전략에 컨설팅을 좀 받으셔서 예. 그렇게 해야 빨리, 계획보다 빨리 그것이 좀 정식 종목화 돼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파크 골프가 그랬어요. 파크 골프가. 일본에는 홋카이도에서 온 파크 골프가 예. 처음에는 지금 그런 식으로 했어요. 노인네들.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그 협회 노력에 의해 가지고 생활체육 종목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가면서 이게 추진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종목도 그렇게 하려면은 해주는 게 낫고요. 왜 그냥 우리 카바티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네. 이거 협회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별로 그렇게 대회를 많이 활성화 못 시켜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결국엔 한 건 언론이 많이 도와주고 그래가지고 된 거라서 좀 그런 식으로 전략을 아, 짜면은 셀레브리티. 그렇게 짜오면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셀레브리티 그거는 저한테 더 이상 물어보는 거 그렇고 저는 아이디어를 낸 예, 거니까 예. 너무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우선 오늘 그 1회차 스포츠 자본 흐름의 변화로 좋은 강연과 그다음에 또 답변해 주신 김종 고문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다음 주 이제 그 콘서트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여러분 뭐 아직 그 학생분들이라서 골프 쪽에 관심이 많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스포츠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제 골프 산업 얘기입니다. 그리고 골프 산업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골프 용품 쪽에 마케팅 쪽에서 좀 이렇게 많은 경험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보이스케이디 마케팅 팀장님 오셔가지고 골프 산업하고 용품 마케팅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스포츠 브랜딩 쪽 관련된 강연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갖고 계셔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SNS나 홈페이지 통해서 홍보해드리면 신청하시고 이제 참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지금 8회차에 걸쳐서 준비한 콘서트 중에 1회차가 마무리됐고요. 예, 오늘 시간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2회차 콘서트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